회의를 개최합니다. 아주 모처럼 서서히 내려서 한주원 대표 투표에 좀 걱정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영업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금년 들어 네 번째 경제인들과의 만남이고, 특히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불러 점심 대접까지 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니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경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실상을 접하고 경제인들은 커다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통인 최저임금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참석자는 기승전 최저시급을 말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호소했고, 어느 신문은 오늘 그것을 일면 톱의 토대로 실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답은 전체적으로 미안하다에 그쳤습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됐으니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달라는 연설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속도라든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의 큰 틀을 고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말했지만 결국은 언발의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도 창원을 방문해서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크고 직접적인 타격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듣기에 딱했습니다. 지난달에만 자영업자가 6만 1,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1월 실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0만 4천 명이 증가한 122만 4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실업률도 2010년 1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4.5%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이 무너진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올해 전망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신규 취업자 수 15만 명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들마저 10만 명 내지 12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금을 투입하는 선심성 정책만으로는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카드 수수료 인하의 경우에도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연 매출 3억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부정하고 기업을 위축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큰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제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어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총생산, 투자, 고용 등의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보완책이나 속도 조절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저임금 동결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면적 폐기가 그 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인들에게 간담회나 점심 대접을 통한 위로가 아니라 획기적 정책 전환을 보여주어 시장에 믿음을 주고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로 그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억압민주당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 원 주겠다는 정책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추행 자당의 민주당은 자당의 성추행 의원들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비호하고 있는 반면에 성매매 여성 관련 정책을 비판한 구의원은 제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뒤로는 물란하게 놀면서 앞으로는 국민들을 억압하는 전두환 정권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또 국민들에겐 외국에서는 허용하는 성인 동영상 보면 안 된다고 사이트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불법 야동이 문제면 유포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보면서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하는 건 우리 국민을 믿지 못하겠다는 선언이자 개인에 대한 지나친 억압입니다. 이럴 바엔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억압민주당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아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위로가 아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려서 소상공인들 피눈물 나게 만든 경제 파탄 가해자가 마치 남일처럼 일어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상공인들이 대통령 만나서 최저임금 좀 제발 동결해달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뿌리채 뽑히고 있다는 것은 며칠 전 고용동안 발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2020 최저임금 동결법을 발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할 일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에게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가 발의한 2020 최저임금 동결법을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2020 최저임금 동결법은 2020 한 해는 최저임금을 완전히 동결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급격 인상이 안 되게 GDP 성장률과 물가 인상률을 합한 그 범위 내에서만 최저임금을 인상케 하자는 법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민노총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반드시 매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어서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은 딱 한 가지만 공고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우선은 딱 새누리당만큼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3월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 제가 다뤘던 일이 생각납니다. 서울의 강남지역, 강남갑과 강남을 지역에 공천되었던 후보자들이 독립군은 소규모 테러단체 수준, 그리고 또 한 후보자는 물론 영어로 학술적인 자료에서 표현하긴 했지만 제주 4.3을 공산주의자 폭동, 5.18을 민중반란으로 표현하여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 강남 지역에 새누리당 공천 받으면 거의 당선된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때 김종인, 이상돈 교수와 함께 저는 해당 공천자들의 공천 취소를 주장했고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고 당시 민주당에서 그것을 크게 선거 쟁점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발빠른 대처 그리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곧 이어진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 당시 공천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종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확고한 처분을 할 때까지 공천위를 사실상 보이콧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남경필, 구상찬, 권영진 등의 당시 새누리당 내 쇄신파 의원들도 확고한 의지를 통해 당에서 잘못된 공천 결과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공천 철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새누리당 수준의 당내 균형에도 불만족스럽겠지만은 적어도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그런 최소한의 당내 조정자, 균형자, 비판자 역할이 상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줄 알고 잘못은 빠르게 정정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과연 자유한국당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후예인지 아니면 5.18 특별법 만들어 광주 시민들의 응어리지는 하늘을 풀어주었던 그런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계의 계보를 잇는 정당인지 이번 처결을 놓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정부에서 HTTPS 방식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검열하기 위해서 SNI 필드 방식 차단이라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10월 23일이던가요?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4개월 전에 사전 경고했던 사안인데 정부가 이런 빅브라더가 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더 이슈화 시키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SNI 필드 방식의 차단이라는 것은 우체국에 비유하자면 편지 겉봉에 쓰인 주소를 모두 읽어보고 우체국이 판단하여 배달할지 말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편지 겉봉에 쓰인 주소를 검열의 잣대로 삼겠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일 이 위협을 과소평가하며 합리화하고 있지만 만약 우체국에서 우편을 분류하면서 개개인이 어떤 곳에서 어떤 우편물을 받는지 등을 기록 수집하면 그 자체로 빅브라더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믿기지 않는 게 이 SNI 필드 차단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에 사용되는 HTTPS 프로토콜의 결함으로 인식되어서 많은 업체들에서 이 SNI 방식이라는 새로운 보안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방통위와 방심위에서 이런 해커들이나 사용할 법한 보안 결함을 검열의 도구로 쓰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아까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이 부분 지적하셨지만은 도대체 정부가 이런 보안 결함을 이용해서 야동이나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야동 차단의 도구지만은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대책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를 모두 가짜뉴스로 칭하며 글로벌 기업인 구글코리아에 강제 삭제 요청을 하는 등 그리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광원 의원이 명시적으로 구글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협박하는 등 이런 검열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행위를 당장 민주당은 중지하고 앞으로는 이런 자신들에게 불편한 뉴스를 차단할 생각보다 국민들이 왜 불편해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그런 여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시죠? 저하고 윤석 최고가 콤비입니다. 윤석 최고가 이야기하신 취지의 내용을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조속히 문재인 사이버 독재 방지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HTTPS 인터넷 차단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사이버 독재 수준이 북한, 중국 다음에 세계 3위권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박근혜 정권 이제 대국민 사찰권을 거론하면서 적어도 온라인 부분에 인터넷 자유는 허용하겠다고 증진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온 국민 특히 젊은 층의 사이버상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이런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좀 전에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빅브라더, 사이버 독재 이런 정책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이버 독재 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하겠습니다. 이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